다들 정신 똑바로 안 차려? 너 지금 입사 몇 년 차야? 네가 똑바로 해야 후배들도 잘할 거 아니야. 누가 엑셀 파일을 그따위로 만들어 올리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일을 잘할 수 있나요? 사람들한테는 자신을 모르고 다른 사람들만이 아는 모습이 있다고 하죠. 내가 인식하는 나와 다른 사람이 인식하는 내가 이제 간극이 있는 건데요. 이 간극이 크면은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나와 직장 동료가 보는 내가 차이가 있다면 곤란한 일이겠죠. 나는 정말 내가 생각하는 만큼 일을 잘할까? 당신의 동료들은 당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나는 일 잘 넣을까요? 일 못 넣을까요? 직속 후배가 일을 너무 못해서 고민입니다. 아침마다 거의 모든 일을 제가 지시하지 않으면 안 하거나 못하고요. 매일 작성하는 보고서를 실수해서 제가 굳이 확인하게 하는데 검토했는데 왜 이러냐고 물어보면 했는데 이상하다 라고 합니다. 틀리면 맞다, 죄송합니다 이러고 말아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업무에 반드시 꼭 실수가 있는데요. 불안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저하고는 달리 정작 본인은 천하태평입니다. 이 직원 때문에 제 업무량이 너무 늘었어요. 사수니까 참아야지 한 지가 벌써 2년입니다. 저는 대체 언제까지 얘가 싼 똥을 닦아줘야 할까요? 우리 한번 일몰러의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몰러의 특징 중에 하나는 주경 정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일을 잘 못하는 사람들의 책상은 정말 엄청납니다. 물론 자기네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름의 다 규칙이 있다. 일단 포스트잇 그 밑에 결제 서류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 밑에 믹스 커피 한 봉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 밑에 거래처에서 받은 명함이 하나 삐껴 나와 있고요. 컵이 기본적으로 3개 세팅되어 있는데요. 2개는 어제 먹은 거예요. 업무가 너무 바쁜 나머지 못 치우고 갔어요. 그 옆에 당 달릴 때 먹는 쪼꼬바 반 정도 남았어요. 한 번에 다 먹으면 살찌니까. 그리고 어깨 아프시니까 안마기. 이런 거 하나 이제 책상에 걸려 있어요. 굉장히 산만해요. 물론 게임회사나 작가님들 이런 분들은 책상이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럴 때 더 창의적이 된다고 하기도 하죠. 그런데 행정 업무를 많이 처리하고 서류 업무를 많이 하는 분의 책상이 이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주변 정리가 잘 안 되는 케이스라고 볼 수 있어요.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주변에 물건이 많을수록 뇌에 과부하가 걸린다고 하고요. 통제력과 선택 능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결단력이 떨어진다고요. 반면에 정리를 아주 잘하시는 분들은 사람들한테 보다 더 쉽게 신뢰를 얻고 승진을 빨리 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저렇게 깔끔하고 정리가 잘 돼 있는 사람은 분명히 일도 잘할 것이다 라는 연상작용 때문에 알게 모르게 동료들이나 상사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다고 해요. 당장 내일 책상을 치우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부탁을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천사예요. 천사. 회사의 고객만족센터 같은 이런 분이에요. 자신이 감당할 일의 분량이 스스로 가늠이 잘 안 돼요. 그런 실험이 있었잖아요. 그 학업 능력이 좋은 사람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시험 문제를 받았을 때 얼마 정도 맞을 것 같다라고 가늠하는 능력 차이가 있었다고 해요. 이게 자신의 역량을 계산했을 때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이걸 분간하는 능력이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부탁하면 예 제가 해드릴게요. 예 알아봐 드릴게요. 예 제가 말씀 넣어드릴게요. 막 이렇게 하죠. 근데 이제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첫 번째 그냥 거절 못하는 성격이에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거절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과기능하는 거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알짜배기로 일은 잘 못하고 항상 까물리시는데 된 건 하나도 없고 아주 계획이 부실하죠. 업무 처리에 대한 자기 계획이 없어요. 이게 3월 30일까지 마무리가 돼야 돼. 그러니까 첫째 주까지는 여기, 둘째 주까지는 여기 이렇게 딱딱딱 정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얼마큼 진행돼야 되는지 확인을 안 해요. 그냥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당고개에서 죽정역까지 오늘 처음 가는 길을 가봐야 돼요. 무심코 타는 사람도 있지만 잘 가는 사람들은 검색해서 찾아보잖아요. 어디가 환승 지점이고 이 환승보단 이 환승이 빠르고 첫 차는 이거, 막차는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잖아요. 이게 업무의 계획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우리 팀과 저 팀이 만나는 지점이 있죠. 만나는 환승 지점이 잘 맞아야 그 다음으로 또 환승해서 다음 팀이 일을 받아가지고 해요.
일을 못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절대로 이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바톤을 터치해줘야 되는지, 내가 이 일을 지금 끝내야 월요일날 다음 팀이 시작할 수 있지, 오늘 퇴근하기까지 이 일을 끝내는 이유가 나만의 이유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환승 지점에 정확하게 맞출 수 있도록 시간 계획을 짜는 거 중요합니다. 또 일을 못하는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소통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사내 채팅 많이 쓰잖아요. 겁나 길게 만연체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미괄식, 결론은 10줄을 읽어야지 나와. 이러면 정말 업무 피로도가 엄청 올라가는 거예요. 부장님, 제가요 이 보고서를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꼭 맞추려고 했었는데요. 제가 열심히 하지 않았던 건 그렇다고 제가 또 뭐 되게 열심히 한 건 아닌데 제가 어떤 일이 중간에 생겼었냐면 김 대리님이 수요일날 오후쯤에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오늘 이메일 못 준다. 이 얘기를 그렇게 서사를 부여해서 하시는 거예요. 잘 못 알아들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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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요. 얼마나 없어 보여요. 프로답지 않아 보이잖아요. 죄송합니다.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거 하나를 못해서 네? 면접 가서도 그래요. 면접까지 물어봤는데 네? 여러분 뽑히겠어요? 네? 이러는데 태도가 매우 부실해요. 태도는 타인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런 분들의 특징은 작은 일을 굉장히 우습게 보죠. 시시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대충 해요. 제가 이제 굉장히 늦게 와가지고 되게 배가 고픈 상태의 날이 있었어요. 집에 한 11시 반인가 도착했는데 저희 집 앞에 치킨집 전대한지가 딱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그 치킨집이 신장 개업 오픈이어서 새벽 3시까지 2마리를 배달해 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와, 이거다 시키려고 했는데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어요. 번호가 없어요. 새벽 3시에 2마리를 배달해 주지만 번호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거기서 놀라운 오타를 하나 찾아냈는데 새벽 3시까지 생매주가 배달돼요. 기억 하나의 오타를 내신 거죠. 그래서 생매주를 새벽 3시에 배달해 주시는 놀라운 서비스였는데 저는 안타깝게도 그 서비스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 전단지 하나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련돼 있었을까요? 많은 관리자들이 그거를 다 패스하면서 그런 전단지가 결국엔 뿌려졌을 거예요. 그리고 그날 그 치킨집에는 한 통의 전화도 오지 않았겠죠. 이처럼 굉장히 그 작은 일은 결코 결과까지 작게 만들지 않고요. 이 작은 일이 굉장히 큰 일들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일을 잘할 수 있나요? 지금부터 일 잘러의 디테일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받아 적으셔도 좋아요. 첫 번째, 되묻기 질문을 반드시 하셔야지 돼요. 대부분의 상사들은 대충 지시하게 돼 있어요. 그 업무에 대해서 경험이 많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많기 때문에 자꾸만 대충 알려주는 실수를 하게 돼요. 엄마 집에 갔어요. 엄마, 웬일이야, 겉절이 더 맛있어졌네. 엄마, 이거 어떻게 무친 거야? 그거? 그 대충 소금을 한 줌을 잡아가지고 속 뿌린 다음에 대충 재워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숨이 죽은 것 같으면 새우젓이랑 고춧가루랑 마늘이랑 대충 조금씩 하면 돼. 디테일이 굉장히 떨어져 있죠. 왜일까요? 엄마들은 오랫동안 겉절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럴 때 여러분이 대충 그리고 와서 집에 와서 해보려고 해봐요. 그럼 되나? 근데 절대로 안 돼요. 확인해야지 우리가 그 미션을 수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기름 얼마나 넣으라고. 쫄쫄쫄 쫄쫄쫄 엄마, 참기름이 시냇물이야? 한 큰술로 얼마나 넣냐고. 밥 숟가락 하나, 그걸 기준으로 얘기해봐봐. 이렇게 정확한 것을 확인하는 되묻기 질문이 필요해요. 다음 주까지 처리해. 그러면 금요일까지 처리해도 될까요? 왜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되묻지 않고 그냥 계속 가면요, 중간에 수정할 수 있는 기한을 넘어서 문제가 생기게 되죠. 상사들에게는 닫힌 질문을 해야지 돼요. 열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회의를 다음 주로 연기하셨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열린 질문은 굉장히 상사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질문입니다. 1부 40층 꽃다발은 무슨 꽃인가요? 예쁜 꽃. 몇 송이로 할까요? 적당해요. 동우가 가로질러 내달리는 도로는 편도 몇 차선입니까? 6차선, 그 정도는 허가가 어려울 것 같아서 5차선, 그것도 3차선. 점심은 무슨 메뉴로 할까요? 회의를 연기하자고 하시는데요. 날짜를 보니까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나 목요일 오전 11시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선택지가 되게 많으면 꼭 앞에 번호를 매겨주세요. 다음 중 3가지 하나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사들이 보통 여러분의 메시지를 받고 나서 한 문장 이상 쓰지 않도록 메시지를 보내는 게 여러분들의 일의 속도감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에요. 반드시 메모를 하셔야 돼요. 교묘한 기억도 부족한 기록보다는 못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뇌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암기했다고 생각해도 20분이 지나고 나면은 80% 정도를 까먹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비서분이 자기가 모시는 사장은 3-4번이 바뀌었지만 10년이 넘게 계속해서 자리를 지키는 비서가 있었어요.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방법은 딱 하나인데 무조건 메모하는 거였대요. 특히 상사들이 걸어가면서 하는 말을 아주 놓치지 않고 메모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메시지를 이메일로 주거나 회사 채팅으로 주거나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중간에 만나서 날리는 얘기들이 되게 많은데요. 아 맞다, 그거 다음 주 화요일 11시로 잡아. 아 맞다, 그거 진행 안 하기로 했으니까 그쪽 부서에다가 그냥 홀딩하라고 전해. 이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요, 지금 장상 여기다 뭐 톡으로 좀 찍어주십시오, 이럴 수 없는 스치듯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상사가 딴소리 할 때 혹시 제가 뭔가 메모가 잘못된 지점이 있을까요? 예, 이런 식으로 덤탱이 쓰거나 이런 일 없이 잘 굴러갔다고 합니다. 정보를 공유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정보를 자꾸만 자기 힘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회사에서마저도. 근데 회사에서 정보를 자기 힘으로 여기려고 하면은 이거는 굉장히 균열이 시작돼요. 왜냐하면 실제로 정보가 힘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같은 부서 안에서는 반드시 모든 정보는 공유돼야지 돼요. 이메일 업무나 이런 것들은 참조, 공유 이런 것들 많이 활용하시는 게 일을 진행할 때도 도움이 되고요. 만에 하나 일이 생겼을 때 덤탱이 쓰지 않는 이런 일들이 됩니다. 채팅 보고를 할 때는요, 주어하고 서술어만 있다는 느낌으로 딱 쓰셔야지 돼요. 언텍스트 시대이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보고하시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의사소통을 훨씬 더 단순하게 하고 정보를 압축해서 주는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문장 2번 읽으면 망한 거예요. 주어 빼놓고 쓰는 문장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다 하셨다는데요? 누가? 뭘? 왜 다 했는 건데? 여러분 이거 영혼이 없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를 들어서 회사 갔다 와서 먹으려고 남겨놨는데 그 마카롱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누가 내 거 다 먹었어, 이렇게 얘기하죠. 마카롱 없어졌네, 마카롱 다 먹었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은 주어를 꼭 담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채팅을 할 때는 반드시 2갈씩 문장을 쓰셔야지 돼요. 회의 4시로 연기되었습니다. 그냥 결론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님 외부 일정이 딜레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뒤에 오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보통 구구절절 앞에 만연체로 하고 그래서 회의가 4시로 연기되었다는 걸 너무나 늦게 얘기해요. 상사들은 많은 결정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핵심 없이 길게 말하는 순간 진짜 너무 힘들고 정말 대화는 일하는 게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너무 쪼잔하잖아요. 간단한 것들인데 아마 회사에서는 잘 얘기해주지 않을 거야. 나중에 약간 열받으면은 퉁쳐서 뭐라 그러냐면 진짜 똑바로 합시다. 일을 똑바로 해야지. 뭉뚱그려서 또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보고는 상사가 궁금해할 만한 것들에 대한 모범 답안을 쓰는 거예요. 그래야 훨씬 더 잘 정리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고 보고가 더 간단하게 끝날 수 있죠. 중간 보고를 하셔야지 돼요. 되게 완벽하게 이 일을 잘 해내고 싶은 욕구가 더 많을 때 중간 보고를 잘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러면 상사들 입장에서는 불성실한가? 자기 임의대로 일을 처리하나? 이런 식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맡으셨으면 이때쯤 중간 보고를 해야 되겠다, 갈매기 표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 보고 때는요, 오류가 있어야 매력적인 거예요. 중간 보고 했는데 상사가 개입할 요지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그것도 또 뭐 그래요. 실제로 이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조언을 구하는 후배일수록 훨씬 더 정이 가고 잘 끌어주고 싶다라는 심리가 있다고 해요. 선배들이 아주 일 잘하고 흠잡을 거 없는 후배가 가장 부담스럽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다 끝내고 틀리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데 중간에는 틀려도 괜찮아요. 중간에 이렇게 윽박지르면 당할까 봐 괜히 그 스트레스 때문에 더 안 하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요. 중간 보고를 하는 후배가 일을 꼼꼼히 잘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느껴져요. 중간 보고에서 피드백을 받으세요.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상사분들 아마 계실 거예요. 다 누군가의 상사겠죠. 키껏 발표했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맥 못 짚었네? 우리가 호준도 아니고 무슨 그렇게 맥을 좀 잘 짚겠어요? 정확하게 맥 짚는 거를 좀 알려주세요. 정확하게 감을 느끼게 해주라고 상사분들이 사수로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발 시간과 파일 리듬 좀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내일 오후까지 해와. 자네 해가 뉘엿뉘엿 저물 때쯤 내가 이 파일을 봤으면 좋겠네. 내일 동틀역에는 꼭 출근을 해 있어야 되네.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애매해요. 오늘 오후 4시쯤 볼까? 내일 오전 출근할 때까지 돼 있으면 돼. 상사분들 제발 미소 좀 지어주세요. 장백기 씨, 내일 봅시다.
너 내가 퇴근하랬지? 안 하고 뭐 하는 건데? 예전에 미국에서 상사들의 표정의 중요성에 대한 실험 하나 했었는데요. 한 상사 그룹은 웃는 얼굴로 꾸짖는 상사였고요. 한 상사 그룹은 무서운 얼굴로 칭찬하는 그룹이었어요. 누가 더 내가 믿을 만하고 나를 지지하는 상사 그룹인가에 대해서 누가 이겼을까요? 웃으면서 꾸짖는 상사가 훨씬 더 많은 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의사소통에 있어서 정보 교환을 할 때 나를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를 내용의 컨텐츠보다 빨리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상대방이 듣기에 좀 불편하겠다라는 메시지를 하더라도 여러분의 표정이 친화적이라면 상대방이 그걸 공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는 상사들이 부정적 피드백을 전달하는 방식 기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후배들은 생각하는 것보다 선배들의 표정을 많이 살펴요. 선배들의 표정 하나가 그날의 사무실의 온도를 결정하기도 하죠. 결국 이런 것들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은 여러분이 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애정이 얼마나 강한가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결국 일에 대한 애정은 내가 얼마나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스스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가가 결국에 정한다고 볼 수 있겠죠. 저도 첫 번째 강의는 22살에 했어요. 20땡땡년 됐어요. 어떨 때는 똑같은 강의를 100번, 200번 할 때도 있거든요. 자다가 누가 저를 깨워가지고 해봐 그러면은 할 수 있을 만큼 달달달달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너무 매너리즘도 느껴지고 되게 슬럼프도 느껴지고 요랬던 시기가 되게 깊이 있었어요. 저 그럴 때 나는 이 일을 왜 할까? 그 의미가 나한테는 뭐가 있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답을 찾아갈 때 의미를 다시 찾았던 것 같고 지금도 많이 의미를 부여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분명히 일에 대한 애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하는 업무나 회사가 바뀌더라도 우리가 일 자체를 대하는 태도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결국 일에 대한 시선 변화가 여러분을 일 잘러로 만들어주는 중요한 동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큰 결심을 해야 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학생일 때는 어떤 대학에 진학할까? 어떤 전공을 택해야 할까? 혹은 대학에 진학할까 말까? 그 자체일 수도 있겠죠. 성인이 돼서는 그게 평생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결혼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순간이 있죠. 바로 직업이나 직장을 결정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이런 인생의 큰 결정 뒤에는 엄청난 변화가 따른다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불안함이 따라오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말 나에게 맞는 걸까요? 지금 공부하는 제 전공이 정말 나한테 맞는 걸까요?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많은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이 직업, 이 직장, 혹은 이 전공이 나에게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불안한 여러분들의 심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실제로 저에게 찾아오셔서 지금 하는 일이 정말 저에게 맞는 일일까요? 그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질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하시는 고민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실제로 친구분들과 나누는 카톡만 떠올려봐도 그렇지 않나요? 야, 나 이 일 진짜 안 맞는 것 같아. 야, 이런 내 적성이 아니야. 때려쳐야겠어. 나 이거 공부해서 사회 나가서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런 소리 한 번도 안 해본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사실 나한테 맞는 적성은 평생 가도 찾기 힘들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적성은 누가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단순한 몇 개의 검사로 쉽게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스스로 알아가야만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곤 합니다.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서 살았던 인류의 99%는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본 적도 없고 받아본 적도 없으며 그리고 그걸 고민해볼 기회조차도 부여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수렵하고 채집하던 원시 수렵 상태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전 세계 대부분의 사회는 불과 200년 전까지 신분제 사회였잖아요. 신분제 사회라는 말 자체가 나에게 맞는 일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신분에 맞게 사전에 정해진 일을 해야만 하는 그런 삶이었으니까요. 자,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하고 미래는 뭐가 될까,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한 기간은 불과 200년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적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고민해 보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인류 최초로 이 적성이라는 걸 처음 찾아보는 세대가 됐으니 어찌 보면 혼란스러운 게 당연하죠. 저는 오히려 이런 질문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일을 할 때의 열정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 유형의 사람인가? 나에게 어떤 일이 맞느냐는 내가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을 할 때 일단 시작을 어떤 일이든 하면서 열정과 몰입이 계속해서 슬슬 나오는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떤 분들은 나한테 완전히 딱 들어맞는 일을 찾아야만 열정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리학에서는 최근에 이런 두 유형의 분들을 기본적으로 구분을 합니다. 전자를 개발 이론가, 영어로 develop theorist라고 하죠. 후자를 적합 이론가, fit theorist라고 합니다. 이론가, theorist라고 하니까 무슨 철학자 같다고요? 과학자 같다고요? 그게 아니라 그런 방식의 사람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누가 맞는 쪽이고 그리고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몇 해 전에 이 어려운 질문에 답을 한 연구가 발표되기 시작합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자 패트리샤 체인 박사는 대학원 재학 시절 쓴 논문을 통해 한 사람이 두 종류의 관점 중 어느 쪽에 가까운가에 따라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 fit theorist들은 경력 초반에 자신이 진정으로 몰입할 수 있는 딱 들어맞는 일을 찾을 수 있게끔 자주 직무나 직업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주어져야만 결국 최적의 일을 찾고 몰입합니다. 하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이든 일단 먼저 시작하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한 열정과 의미를 점차적으로 증가시켜 나가는 사람들은 일의 종류보다는 조직과 혹은 사회가 보이는 존경과 감사에 그런 가치를 두고 실제로도 민감하다는 거예요. 전자, 즉 fit theorist는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야만 하는 사람이고요. 후자인 develop theorist는 그 일이 무엇이든 그것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여정에서 자기의 적성을 개발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즉, 자신에게 적합한 일을 찾아야만 하는 사람과 그 범위가 상당히 넓게 포진돼 있어서 꽤 넓은 영역의 일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의 차이는 매우 크다는 겁니다. 더욱 중요한 건요, 이 두 그룹을 장기적으로 추적한 결과 자기의 직업의 행복감을 느끼고 실제로 우수하게 일을 해내는 정도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맞고 틀리는가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타입인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욱 중요한 변수가 하나 있죠. 수명이 늘어나서 130, 140 혹은 심지어 그것보다도 더 오래 살 수 있는 사회가 예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이 예전엔 최종 목적지인 영어로 destination이었다면 이제는 여정, 영어로 journey가 된 거예요. 이젠 내가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를 아는 건 더욱더 중요한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딱 맞는 무언가를 찾아야만 열정이 생기는 타입인지 혹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이든 그것에 대한 열정을 점차적으로 증가시키는 타입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딱 맞는 무언가를 찾았을 때에 그때에만 열정을 찾는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일에 대한 평가를 봤을 때 아주 좋거나 아주 싫거나 아니면 아주 훌륭하거나 아주 엉망이거나 이렇게 큰 편차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만약 내가 일이 딱 맞아야 열정이 생기는 타입이다 그러면 안 맞는다 싶으면 일의 종류를 최대한 바꿔야 되겠죠. 자, 그런데 어떤 일을 계속해 나가면서 그것에 대한 열정을 점차적으로 증가시키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일로 갑자기 전업을 한다든가 하던 일을 완전히 바꾸는 건 오히려 큰 손실을 볼 가능성이 크죠. 왜냐? 내가 점차적으로 증가시킨다는 뜻은 기존의 노하우나 아니면 그 일에 대한 경험을 계속해서 부분적으로 활용한다는 뜻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직업을 바꾸는 게 아니라 직무를 바꿔야 되는 거죠. 이제 슬슬 이게 궁금해지실 거예요. 이렇게 딱 맞는 무언가를 찾아야 하는 fit, 그리고 일을 하면서 열정을 키우는 develop, 어느 쪽이 더 많을까요? 후자, 즉 develop theorist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전형적으로 develop theorist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을 해봤는데 상담 심리학이 아니네? 그런데 이쪽에 인지 심리학이 있네? 이런 식으로 왔다는 거죠. 인지 심리학 내에서도 아주 기초적인 지각 혹은 감각 과정보단 그 이후에 벌어지는 판단, 의사결정 이렇게 좀 더 다른 분야가 더 많네? 라고 하면서 저도 계속해서 미세 조정해 오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적성이라는 걸 생각하면 항상 딱 맞는 뭔가를 찾아야 한다라는 상상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찾아 퇴사를 했다라는 많은 분들이 오히려 후회를 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비중으로 봤을 땐 훨씬 적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는 꽤 많은 fit theorist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제가 이 fit과 develop이라고 하는 최근 심리학에서 나온 이런 패러다임 얘기를 저의 아주 절친한 소아청소년 정신과 의사인 유한욱 박사에게 해준 적이 있습니다. 제 얘기를 듣더니 아, 그래 맞아. ADHD로 판정받았던 친구들 중에 꽤 많은 수가 사실은 fit theorist일 수 있다는 그런 통찰을 가지게 됐어 라고 저에게 고마워해 주더군요. 요즘 내가 성인 ADHD일까 고민하는 분들이 주위에 꽤 많으시더라고요. 당신은 상대적으로 소수에 더 해당하는 아주 딱 맞는 일을 해야만 열정을 찾을 수 있는 fit theorist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 내서 나한테 맞는 일을 계속해서 찾아다니시라고 응원하고 싶습니다. 특정 직업뿐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다 할 때 내가 좋아하는 걸 알 수 있는 굉장히 분명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든 안 나오든 계속해서 향유하는 거예요. 결과에 상관없이 그 일을 누리고 머무를 수 있는 것 자체의 의미를 가지고 심지어 즐길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무슨 일을 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을 쓴다. 심지어 결과가 좋지 않았는데도 그 일을 하는데 시간을 많이 쓴다. 그렇다면 일정 부분 여러분들은 그 일을 좋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가지면 행복해질까요? 답은 yes and no입니다. 그냥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 까탈스럽게 좋아하는 일을 해야 성공과 행복의 확률이 동시에 올라갑니다.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애는 음악을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음악을 시킬까 해요. 그럼 제가 아주 심각한 얼굴로 그러면 음악 시키면 안 됩니다. 아니, 음악을 이렇게 좋아하는데 왜 음악을 하면 안 될까요? 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음식이라면 다 좋아합니다. 심지어 저의 대학 동기들은 경일이가 맛없다고 하면 상한 음식이다 라는 얘기도 해요. 그렇다면 저는 어떤 직업을 가지면 안 될까요? 음식 관련된 직업이죠. 다 좋아하니까요. 분명하게 까탈스럽게 좋은 것과 싫은 것이 확실히 나눠져야만 그게 바로 좋아함과 적성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백종원 씨를 보세요. 저한테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칼국수 2개인데요. 그분께서는 하나를 맛보시더니 천국을 맛봤답니다. 그런데 다른 걸 드시더니 이건 지옥이래요. 좋아하는 일을 다 거기서 범위안에 것들을 전부 웬만큼 좋아한다라고 하면 그건 동호회로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반대로 내가 너무 하기 싫은데 잘하는 일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럴 때 흔히 적성에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죠. 사실 일이 재밌다라는 건 상당 부분 환상에 가깝습니다. 저도요. 공부 안 재밌어요. 다만 그 결실이 달콤하다는 거예요. 그 일이 어떤 일인지는 잠시 놓고 그 결과를 내가 달콤해 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해보자, 그리고 견뎌보자 라고 한다는 거예요. 제 주변의 어떤 친구들은 비즈니스를 잘해서 큰 돈을 버는데 거기서 큰 달콤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저는 좋은 논문이나 좋은 책 혹은 좋은 강연을 해서 무언가 의미를 찾을 때 더 큰 쾌감을 느끼죠. 그래서 저는 대기업의 임원분들을 부러워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분들이 거두는 결과의 달콤함은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달콤함과 좀 다르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일, 공부 혹은 훈련 힘든데도 잘 견딜까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행복을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하죠. 행복은 목표가 아니라 도구입니다. 맨 마지막에 달성해야 될 최종 종착지가 행복이 아니라 그곳까지 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버텨내게 만들어줄 수 있는 도구로서 행복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살짝 행복을 맛본 연구자가 내일의 그 재미없는 공부를 더 잘 견뎌내는 겁니다. 행복은 크기가 아니라 빈도죠. 작은 행복의 빈도를 높일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의 결과가 정말 달콤하다면 이제 양쪽 조건 모두 다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견뎌낼 수 있고 자격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는 과정도 힘든데 결과가 좋아도 전혀 달콤하지 않아? 그렇다면 이제 심리학자로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일 찾아보시라고요.
50대인 저도 제 적성에 이게 맞는 일인가 고민할 때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60대나 70대가 된다고 해서 그 대답을 완전히 찾을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저보다 나이가 적으시다면 얼마나 혼란스러우고 답답하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그걸 찾아나가는 과정, 또 찾았다 싶으면 이게 완전한 건 아닌 것 같고, 조금 더 바꿔주면 그래서 예전보다는 좀 더 맞는 것 같다 싶다가도 혹시 조금 더 다른 방향이 있는가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복잡하게 생각해 나가는 과정. 우리는 성장하고 발달하고 그리고 더 성숙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는 과정이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계속해서 찾아나가고 그리고 점점 더 조금씩 완성해 나가는 게, 그리고 그 실체를 드러내는 게 적성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저와 함께 노력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한 번 보고 안 볼 사람 말 좀 편하게 하면 안 돼? 알겠어, 그냥 대충 그냥 넘어가고 뭉개면 누군가는 하게 돼 있고, 솔직히 나만 잘못한 건 아니잖아. 아주 막 부정적인 피드백은 막 나노 단위로 막 나눠가지고 평가서를 막 15장을 막 써주면서도 단 한 번도 잘했을 때 칭찬해주지 않는 사람들. 제가 들었던 말 중에 우픈 말은 부부가 가장 사이좋게 지내는 방법은 같이 안 사는 것이고,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만난다, 이런 말들을 사람들이 하는 거를 들었는데 너무 힘드시죠? 사회생활. 더군다나 그 회사라는 곳은 동호회 이런 게 아니잖아요. 뭐 쉽게 관두거나 나오거나 기분 나쁘다고 이렇게 딱 쳐낼 수 있거나 이제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 드는 것 같아요. 좀 쉽게 살면 안 돼. 왜 나만 손해봐야 돼? 나도 양아치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을 우리가 이제 하게 되는 순간이 있죠. 그리고 양아치들 보니까 아주 잘 먹고 잘 살던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회사 내 진사 대처법 잘 알고 계시면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을 지켜줄 겁니다. 회사 내 진상, 이런 분들 꼭 있죠. 남 탓, 대마왕형 진상 꼭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모든 일을 다 책임져요? 알겠어, 그냥 대충 그냥 넘어가고 뭉개면 누군가는 하게 돼 있고, 솔직히 나만 잘못한 건 아니잖아,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것이죠. 이런 분들은 자기가 뭔가 잘못해놓고 자기는 쏙 빠지고 다른 사람한테 잘못을 돌리고 때로는 막 울면서 코스프레를 하면서 빠져나가죠. 이런 분들 정말 너무나 옆에서 보면 이렇게 막 부글부글. 자, 이런 분들 왜 그럴까요? 자, 이런 분들은요, 자기 연민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떨 때 자기 연민이 강해지는 사람이 되냐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공감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 연민에 많이 빠져들게 돼요. 자기에 대해서 스스로 공감한다는 건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받아들여주는 능력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실수하거나 잘못했을 때 왜 이렇게 했어? 그래도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잘해야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내가 실수했다고? 그럴 리 없는데, 내가 그런 평가를 절대 받아서는 안 되는데, 이런 그 자기 연민이 남 탓을 하게 하는 진상형의 사람들로 우리가 크게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틴 네프 박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연민도 훈련이 필요하다. 끊임없이 자기를 받아들이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3가지로 나눴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 친절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자기가 실패했을 때 자기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그런 거를 자기 친절이라고요.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도 그렇다고 하잖아요. 오늘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먹었어요. 그럴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괜찮아. 하루 먹었으니까 또 3일 하면 되지. 먹을만 했잖아? 그 일을 겪고도 안 먹으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니야? 자, 그 다음에 공통된 인간성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실수, 고통, 결핍, 잘 못하는 거, 이런 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문제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정신 건강이 안 좋아질 때 많이 하는 그 독백이 뭐냐면,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 거야? 왜 다들 나만 갖고 이래? 이럴 때 이제 우리가 보통 정신건강이 점점 안 좋아질 때 이런 발언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는 나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겪고 있죠. 그래서 이게 참 인생이 힘들구나, 나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되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은요, 마음을 챙기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자신의 어떤 생각이나 감정을 완전히 다 완벽하게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강박적으로 집착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너무 강박적으로 더 실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수할 수 있지, 뭐 이런 걸 받아들이는 태도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기 연민을 잘 극복해가는 방식은, 인간은 완벽하지 않다, 나는 실수할 수 있다, 실수해도 괜찮다, 이런 그 유연성이 필요한데, 이게 안 되는 분들이 자꾸
자꾸만 회사에서 남 탓을 하면서 이제 진상을 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직장 내 그 최악의 상사 유형 중에서 책임을 떠넘기거나 발뺌하는 오리발형, 남 탓을 하는 사람이 가장 싫은 상사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점을 우리가 극복해 나가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면 기록을 정말 잘 해둬야 돼요.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할 때요. 아, 내가 그거 이번에 안 넘기기로 했는데 이거를 자기 혼자 알고 있지 말고 공유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원래 일을 잘하는 회사들은 이메일이나 이런 것들을 다 공유로 받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받고 다 같이 공유하고 답변도 다 같이 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불필요한 에너지를 맡길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편에서는 증거를 남기고 공유하는 거. 중간 사람한테 김 대리님이 오늘 안 해도 된대. 여러분 다 들었죠? 막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반대로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자기 탓하는 분들 있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확인했어야 되는. 이런 분들도 좀 자기 용납, 자기 친절을 똑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직장에서 만날 수 있는 진상이 있죠. 기억상실형 진상님들 계십니다. 그래서 뭐 회의 때 막 누구야? 이거 진행하자고 한 사람. 사모님께서 결제하셨는데 내가 이런 바보 같은 기획안에 결제를 했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주 자기가 결제한 거를 싹 까먹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하죠. 아니 회사 서류가 한두 개예요? 이걸 어떻게 다 기억해? 아 진짜 과부야 과부야.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내가 이상한 거에 결제를 했다 쳐.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상하다고? 이거 하신 거 맞냐고? 이런 분들이 또 황당할 때는 이런 거죠. 휴가 가라고 해놓고 까먹으시는 거예요. 과장님, 그럼 수요일에 뵙겠습니다. 왜 수요일에 보지? 아, 저 내일부터 휴가라고. 휴가를 간다고? 우리 다음 주 월요일날 되게 중요한 회의 있는데? 아니, 제가 말씀드려가지고 가라고. 내가? 그래도 네가 상황을 보고 아니라고 했었어야지. 내가 그때 정신이 없었나 보지. 이런 식으로 이제 기억상실형 진상을 부려주시면 와, 우리가 진짜 이 회사를 계속 다녀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자, 왜 이럴까요? 이런 분들이 또 이유가 있더라고요. 사람이 권력이나 물질적인 자원, 회사에서의 높은 위치나 돈이나 혹은 유명세 이런 거를 갖게 되면은 자기가 그런 것들을 가지지 않았을 때보다 사람들의 신뢰를 저버릴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어도 사람이 변한다는 얘기죠. 돈이나 권력이 없을 때는 우리가 신뢰를 줘야지 내가 일을 딸 수 있고 또 승진할 수 있고 이 팀에 계속 있을 수 있고 이런데 모든 걸 다 이루고 나면은 굳이 내가 그렇게 애써 신뢰를 줄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또 하나 이런 유형의 사람은 상황을 아주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이에요. 이 휴가가 이 사람이 얼마 만에 가는 휴가고 이 휴가는 가족 휴가인데 이번에 이 휴가를 같이 가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이런 여러 가지 맞물린 상황에 대해서 휴머니틱한 생각 자체가 되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인생에 크게 중요한 의미인 이 휴가를 나는 아무것도 아닌 일의 한 부분으로만 여기게 되는 아주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졌을 때 또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또 아주 무능력한 사람들은 이제 신중하지 않게 컨펌을 내리는 거예요. 휴가 가도 될까요? 이럴 때 가. 별 생각이 없는 거예요. 회사가 굴러가는 일에 대해서 그림이 별로 없어요. 그 자기 자체도 막 닥쳐서 일을 하니까 굉장히 임기응변식으로 컨펌도 내리고 그 다음에 그게 뭔가 잘못됐을 때도 또 남 탓하면서 네가 확인했어야지 내가 놓쳤어 너도 이 회사 다니잖아. 그래서 아주 방어적인 태도하기도 하고요. 아주 나빠지는 경우는 아예 거짓말을 하기도 해요. 난 절대 그런 적이 없다. 그건 내가 아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오늘의 후배가 10년 뒤에도 후배일 거란 보장이 없으니까 이렇게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너무 억울해하진 않으셔도 좋겠어요. 결국에 평가는 다 받게 돼 있고 10년 뒤에 그분의 입지가 어디 있지는 또 우리가 지켜봐야지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자주 만날 수 있는 진상, 또 이런 진상이 있죠. 아무나 하대하는 꼰대형 진상입니다. 되게 중요한 거래처가 왔을 때는 막 읍소를 저분이 저렇게 공손했나 막 읍소를 하다가 자기보다 만만한 사람을 보면은 어이 야 뭐 똑바로 해 막 이런 식으로 하대하는 꼰대형 진상 여전히 좀 계시죠. 이런 분들은 이제 이렇게 자기 변호를 합니다. 아니 뭐 한 번 보고 안 볼 사람 아니 좀 말 좀 편하게 하면 안 돼? 아니 서비스업인데 이 정도 각오도 안 하고 나오는 거야? 감정노동 하는데 돈 받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죠. 자, 웨이터 법칙이라는 법칙이 있어요. 이거는 빌 스완스라는 분이 비즈니스를 위해서 33가지 규칙을 정리한 책에 보면은 웨이터 법칙이라는 아주 중요한 법칙이 하나 나오는데요. 사람이 식당 종업원을 함부로 대하는 자는 절대로 비즈니스 파트너로 삼지 말라는 경고가 담긴 법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굉장히 하대하는 사람은 반드시 뭔가 비즈니스 파트너로도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것에서 이제 고안된 것인데요. 이 법칙을 발견하고 만들게 된 빌 스완스도 33가지 규칙
법칙 중에서 다른 건 몰라도 이 웨이터 법칙만은 정말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그 소개팅 같은 거 나갈 때도 그렇잖아요. 1시간 정도 얘기했는데 약간 감이 알아요. 이런 사람이 사회적인 약자인 분한테 너무나 친절하게 하고 예의 있게 하는 모습을 보면 와, 사람 되게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반대로 너무나 막대하는 모습을 보면 완전 나가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이런 법칙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권력을 가지게 되면은 아문화되면서 이제 하게 되냐면, 뇌 안에는 일종의 보상 메커니즘이라는 게 있어요. 보상 메커니즘은 뭐냐면 그 사람이 잘한 업적이나 성취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칭송해주죠. 너무 대단하세요. 어떻게 이런 걸 개발하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작품을 이럴 때 처음에는 감사합니다. 예, 제가 아닙니다. 저희 팀이 했어요. 저 혼자만 이룬 게 아닌데 이 모든 영광을 많은 사람들에게 돌릴 거예요. 막 이렇게 하지만 이 CEO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올라갈수록은 이제 이런 칭찬들이 굉장히 약간 무뎌지면서 굉장히 과도하고 더 격해지는 긍정적인 피드백에만 보상을 받는다라고 느끼고, 당연히 내가 그런 칭송을 받을 만하다라는 둔감한 상황이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은 우리가 인정 중독에 빠진다고 해요. 인정 욕구가 굉장히 증가하니까 이전에 받았던 정도의 어떤 칭찬과 칭송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높은 수준의 존중감, 칭찬, 경외심 이런 것들을 받고 싶은 욕구가 더 강해지기 때문에 그거의 역효과로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진상 또 있죠. 절대 사과 안 하는 노 매너형 진상 있습니다. 야, 미안한 거 그걸 꼭 말로 해야 알아? 이러면서 절대로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하는 그런 진상들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미안해라는 것을 루저의 언어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사람이 미안해 하면은 그 순간 내가 굽히고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패배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과가 절대로 루저의 언어가 아니라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경영학자인 션 터커와 그 연구팀이 연구 실험을 통해서 이런 걸 밝혀냈는데요. 누군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는 사람에게서 더욱더 사람들이 아주 변혁적인 리더십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달라. 저 사람은 리더의 자격이 있어. 이런 느낌을 사람들이 많이 받았다는 거고요. 실제로 리더의 사과는 일시적으로는 완벽한 상에서 약간 멀어지게 하지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정말 책임감 있는 사람이구나. 자기의 행동을 굉장히 잘 바꾸려 가는 사람이구나. 더욱더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받게 되고요. 많은 사람들도 그 사람을 보면서 성장해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배워가야 되겠다.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에서 뭔가 실수했을 때 깔끔하게 인정하는 게 가장 좋고, 사과할 일이 생길 때는 사과하는 게 가장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사과는 조금 더 기술적으로 잘 사용하면 좋은 부분이 있는데요. 미안해 라는 말은 그 워딩 사용이 굉장히 한국에서는 중요합니다. 한국의 언어는 전 세계 언어 중에서 아주 미묘한 뉘앙스 차이가 말 어미에서 많이 갈리는 나라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미안하다를 잘 쓰는 방법을 몇 가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안하다는 말을 사용하실 때요. 미안해 라는 말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사실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말을 먼저 하고 제 잘못입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라고 말하는 게 훨씬 더 사과의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말 어미를 바꾸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미안한데 내가 미안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약간 나이 드시고 약간 능청스러우신 분들은 반복 사용 되게 많이 하시죠. 예, 미안합니다. 미안하고 막 이런 식으로 곡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효과가 되게 떨어지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미안하다고 사과하실 때는 회사에선 딱 점 하나를 찍어주시면 정말 효과적이에요. 어떤 점이 미안한지, 내가 확인 못해서 시간 2번 쓰게 한 점, 나 때문에 오해받게 한 점, 나 때문에 야근한 점, 어떤 점이 미안한지를 정확히 얘기해주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정말로 진정성 있는 사과가 될 수 있다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진상 있죠. 피도 눈물도 없는 인색한 진상. 아주 막 부정적인 피드백은 막 나노 단위로 막 나눠가지고 막 조목조목 막 평가서를 막 15장을 막 써주면서도 단 한 번도 잘했을 때 칭찬해주지 않는 사람들. 이것도 진상이에요. 자, 이런 분들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분들이다 라고 저는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람의 심리를 이렇게 다 억누르고 무시하면 우리가 좋은 결과를 내기를 쉽지 않아요. 결국 회사의 목적은 뭐예요? 회사의 목적은 성과를 내는 것이죠. 성과를 내고 이윤을 창출하고 선순환이 계속 되는 게 기업의 굉장히 중요한 목적인데요. 여기서 인력을 사용하고 인재들을 잘 사용하는 측면에서 칭찬의 효과를 굉장히 잘 사용하는 거는 기업에서도 전략적인 측면으로 굉장히 중요하죠. 칭찬에 인색한 기업은
실험은 굉장히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죠?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기대나 관심이 그 사람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말하는데요. 그래서 반대로는 우리가 스티그마 효과가 있죠.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 사람을 딱 낙인을 딱 찍고 되면 실제로 그 사람이 점점 더 낙인 찍힌 것 같은 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셋업투페일 신드롬이라는 어떤 그 실험이 하나 있었어요. 자, 이건 어떤 실험이냐면 모든 그룹에서 에이스인 사람들을 다 뽑아다가 절대로 칭찬하지 않는 실험을 한 거예요. 그 실험 기간 내내 계속해서 압력만 가하는 거예요. 별론데? 야, 우리의 기대가 과했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했어요. 그럴 때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 이 실험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100% 다 워스트로 추락했던 이 실험이 있었어요. 에이스들이 절대로 에이스로서 역할을 더 이상 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출근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출근할까요? 내가 오늘 잘 할 수 있을까? 내가 언제까지 이 회사를 다닐 수 있을까? 나는 왜 그 사람처럼 일을 못했을까? 많은 회한을 가지고 출퇴근을 반복해요. 이럴 때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긍정적인 피드백을 해준다는 거는 이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할 때 굉장히 많은 격려와 실제로 일을 더 잘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단,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팀장님, 최고십니다. 뭐가요? 전반적으로? 저 누군가 정말로 같이 일을 하실 때 칭찬받을 만하다, 일 더 성장했다, 배웠다 라고 할 때는 이 사람이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원하신다면 근거를 가지고 피드백 긍정적으로 해주시는 거 결코 마이너스 아니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진상 있습니다. 뇌 맑은 천진난만형 진상입니다. 저는 정말 솔직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냥 앞에서 딱 말하고요. 뒤에서 뒷말 안 해요. 솔직한 게 뭐가 나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매너 없는 얘기, 사람들 기분 나쁜 얘기, 기분 나쁜 줄도 모르면서 막 하면서 어머, 영희 씨 머리 잘랐어? 왜 잘랐어? 지난번에 되게 괜찮았는데 미용실 절대 가지 마 여기. 이런 식으로 아주 뇌가 맑으신 분들이에요. 자, 솔직한 사람들은 이런 심리를 가지고 있어요. 자신을 믿어요. 나는 진실해. 그리고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라도 기본적으로 다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내가 진실하니까 너도 진실하게 이해해줘야지. 그 다음에 아주 감수성이 풍부합니다. 자신의 감정에 매우 정직해요. 막 눈물이 나올 때 울 수 있고요. 벚꽃이 아름다우면 너무 아름다우고 여러분 너무 오늘 아름다운 날이에요. 아이 같은 명이 있죠. 감정에 솔직하고 순진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때로는 약간 업앤다운이 막 심해요. 이런 그 솔직한 사람들의 어떤 자기 표현 과연 타인에게도 좋은 겁니까? 다른 사람들도 솔직하고 싶어요. 솔직하고 싶지만 다른 사람들이 배려하고 타인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타인에 대한 감수성 때문에 많은 필터링을 가지고 스스로 걸러내고 있죠. 솔직한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면 타인에 대한 민감성, 예민함 굉장히 떨어지고 그것이 솔직하다고 잘못 포장하고 있는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소위 그 페르소나라고 하죠. 가면을 쓰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스위스의 심리학자 칼 구스타프 융이 페르소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개인이 사회적인 요구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매개해주는 역할이 페르소나라고 이야기했어요. 자기가 있는 환경,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적절하게 자기의 모습을 바꿔가는 것을 우리가 페르소나라고 하는데 사회적 가면이죠. 이거를 시기적절하게 잘 써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40대가 되면서 이 페르소나에 대한 고민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깊었었거든요. 강의를 할 때의 저와 집에서의 저와 아이를 대할 때의 저와 친구들을 만날 때의 저가 진짜 되게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진정한 나는 뭘까?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40대이신 분들은 또 많이 고민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인간은 결국에 통합을 향해 가려고 노력하지만 결국에 통합될 수 없는 존재이고 내가 집에서 이렇게 사는 것, 친구를 만나서 이렇게 사는 것, 강의를 할 때 있는 모습, 내가 혼자 있을 때 있는 모습은 분열적인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필요한 페르소나를 적절하게 내가 잘 갈아 끼고 있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집에 있는 자아와 사장님하고 면담을 하는 자아가 다 똑같으면 진짜 심각한 거예요. 사장 들어와. 앉아. 너 나한테 이렇게 불만이 많아? 아니면 사장님하고 면담하는 자아가 집에서도 엄마 제가 좀 앉아도 될까요? 엄마 제가 멸치를 하나만 먹어봐도 될까요? 엄마 감히 제가 이 멸치에 대한 맛을 한번 피드백을 드려도 될까요? 이러면 이런 거 정상 아니잖아요. 결국에 다 다른 것이 성숙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솔직한 사람들은 다 다른 것을 갈아 끼는 수고를 하지 않는 거죠.
성장하지 않은 거고 굉장히 유아적인 거고 솔직하다는 말로 스스로를 포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굉장히 저는 솔직해요 하면서 이런 사람 보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 사람이 아직 정서가 많이 성장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쯔쯔쯔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양아치처럼 살면은 10년은 어떻게 버틸 수 있다. 그런데 정말로 사회에서 남겨지는 좋은 인재들 중에 그런 사람은 없다. 많은 사람들이 다 이제 분리해가고 솎아내가기 시작하고 정말로 그 좋은 물에는 양아치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런 진상을 만나셨을 때는 제가 말씀드린 진상들이 그렇게 진상을 피는 이유를 기억하시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저 사람은 저래서 저렇구나 좀 이해하시면서 좀 편안한 일상 가지시면 좋겠고요. 혹시 나도 모르게 진상이었을지도 몰라 이런 의심이 스스로 든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심리적인 이유와 원인들을 좀 한번 되짚어 보시면서 이 부분 체크해서 성장해야 되겠다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살아오시느라 수고하신 여러분, 많은 진상들 속에서도 행복한 나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